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용조사 업체인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은 지난 5월 미국의 민간 신규 고용자 수가 20만 1000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직전월 수정치인 16만 5천 명은 물론 전문가 예상치 20만 명을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일자리 수를 모두 합한 미국의 지난달 비농업 부문 전체 신규 고용자 수가 모두 22만 5천 명 늘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서비스 부문 수출 호조에 힘입어 대폭 감소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4월 무역 적자가 전월 수정치 506억 달러보다 19.2% 급감한 409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마켓워치 조사치 435억 달러를 대폭 밑돈 것으로 6년 만에 최대 감소율이었습니다. 미국의 4월 수입액은 3.3% 감소한 2,308억 달러를 보였고 달러 강세로 인해 수출액은 전월 대비 1% 늘어난 1,899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미국의 경기 회복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노동시장 전반에 임금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준은 간밤 공개한 경기 전망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통해 임금 상승은 경기 회복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지북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와 보스턴 지역의 IT 기술자들의 임금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약 2% 수준입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양적 완화 정책을 오는 2016년 9월까지 계획대로 지속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유로존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 정책을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22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언급했습니다. 또 그는 올 초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바닥을 쳤다고 언급했습니다. 22는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기존의 연율 0%에서 0.3%로 상향했으며 올해 GDP 성장률은 1.5%로 내다봤습니다. 최예린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경기 지표가 호조세를 띈 데다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타결 기대감까지 녹아들면서 소폭이지만 상승하며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22도 양적 완화를 기존 프로그램 계획대로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리를 일단은 묶었는데요. 나온 미국의 괜찮은 지표들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번 주 후반 마지막 거래일에 미국 노동부가 전체 5월 달에 신규 일자리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집계합니다. 그 중요한 집계를 앞두고 일단 민간 부문 쪽에 신규 고용자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ADP에서 집계를 내놓았는데요. 예상보다 크게 늘어서 20만 명 이상이 새 일자리를 민간 부분에서 얻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무역 적자도 큰 폭으로 감소됐어요. 바로 전달 4월달 지표가 상당히 적자가 불어나서 시장에 큰 타격을 줬었던 지표였는데요. 바로 다음 달 5월달 지표 보니까 그 우려를 했던 전달 대비해서는 19% 이상이나 적자폭이 크게 줄어들었다라고 하죠. 물론 베이지북을 통해서 미국 연준은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약간은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다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긴 했었는데 역시 고용 부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해석을 내어놓았습니다. ECV의 부양 기조가 확인된 것도 시장으로서는 호재거리였었는데요. 미국 증시 마감가 챙겨드립니다. 네, 3대 지수 지금 보고 계신데요. 모두 0.2 내지 0.3, 0.4%가량씩 올랐습니다. 사실 장중에 다우지수는 0.8%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지금 역시 가장 견조하고 종가상으로도 가장 많은 상승률을 상대적으로 보였던 나스닥의 경우에도 5,099에서 끝났지만 5,100을 역시 장중에 아주 쉽게 넘기기도 했습니다만 장중 고점 대비 약간 3대 지수 모두 윗꼬리가 달리면서 상승폭은 약간 줄면서 끝났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이어서 유럽 쪽 마감가 보시겠습니다.
유럽은 뭐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보다 오히려 지금 나은 국면이 되고 있어요. 전 저점은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바닥을 조금 다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간밤에는 그 와중에 반등이 약간 나와준 그런 모습입니다. 영국이 0.3%가량 올랐고요. 독일과 프랑스 증시가 약간 더 올라서 0.6 내지 0.8%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ECB 통화정책회의가 끝난 직후 금리를 동결시키면서 드라기 총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향후 필요하면 추가 부양책도 얼마든지 펼 수 있다. 물론 지금은 필요하지 않지만 그런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물가가 유로존 쪽에서 좀 꿈틀, 디플레 우려를 벗어나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상승률에 대한 기대치도 상당히 높여잡는 그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 달러가 조금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베이지북을 통해서 사실 미국 쪽의 경기는 조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포착됐지만 유럽 쪽은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기 때문에 유로화가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인덱스 자체가 뭐 크게 올라가거나 내려간 건 아니었는데요. 유로화는 달러화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 국면을 계속 이어갔다는 점 특징이 되겠습니다. WTI 유가 지금 보고 계신데요. 60분이 살짝 깨졌죠. 간밤에 2% 이상 2.6% 제법 큰 폭으로 급락했습니다. 이같이 달러화가 약간 약세를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같이 빠진 이유는 역시 오펙 회의에 대한 공급 우려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 장이 아닐 수 없죠. 어제 메르스 공포 때문에 정말 크게 급락해서요. 전 저점을 결국에는 지키지 못하고 그저께까지 하락은 괜찮았었는데 어제 하락으로 인해서 기술적으로 전 저점을 완전히 이탈한 안 좋은 국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장 마감 직전에 2060을 살짝 깨기도까지 했었었는데요. 백신주가 우수수 일제 하한가에 들어서자 코스닥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완전히 700선과는 멀어져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이 분위기를 타개시킬 수 있는 방법은 금통에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카드가 유일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금통의 어깨는 더욱더 무거워지겠는데요. 출발 증시 가이드 시작합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무역 적자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전 달보다 19% 이상이나 급감해서 이 감소폭은 6년의 최대였다고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도 그 전달 무역 적자가 크게 불어나서 시장에 타격을 주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말씀하신 대로 미국 무역 수지 적자가 거의 6년 만에 그 최고치인 514억 달러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지난 그 2월 같은 경우에 그 적자폭이 한 350억 달러였던 거에 비하면 상당히 큰 규모로 증가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서부 그 지역의 항만 파업이 종료되면서 수출 물량보다는 수입 물량이 좀 커졌고요.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의 소득이 다소간 증가를 했고, 또 달러화 강세가 되면서 또 소비재 수입이 상당히 많아진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 경제가 아직 경기 침체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지만은, 여전히 1년에 16조 달러를 생산하는 GDP의 국가고, 그래서 그야말로 많이 벌고 많이 쓰는 국가인 셈이죠. 그리고 이 IT 기술 최전방의 혁신 기업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경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수출 문제가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중대한 의미를 갖지는 상대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듯 미국의 4월달 2분기 들어서자마자 무역수지 적자폭이 크게 줄면서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은 또 개선될 그런 가능성이 더 한층 높아졌네요. 민간 부문의 고용자 수가 새롭게 이제 포착이 됐는데 이번 주 후반에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상당히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사실 ADP 민간 고용의 이 집계가 노동부의 결과치하고 잘 맞지 않아서 최근 논란이 약간 있긴 한데 상당히 좋게 나왔다고요? 네, 지금 사실 이 발표뿐만 아니라 미국 연준에서 발표하는 베이지북에서도요, 고용 부분에서 약간의 개선 그리고 임금 상승도 좀 있었다 이렇게 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지금 미국 경제가 하여튼 고용 부분에서만 뭔가 호전세가 확연히 되면은 아마도 확실히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기조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이 정도의 미미한
증가로는 이 고용 부분이 아주 완연히 좋아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하여튼 다른 것보다도 이런 고용 분야의 고용 부문에서의 어떤 호전세가 상당히 그 경기에 대해서 좀 그 희망적인 그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될 노동부의 보고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고용자 수가 22만 명 이상, 실업률은 5.4%를 역시 동일하게 기록할 것으로 시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이지북 얘기를 하셨는데 잠깐 살펴보죠.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이 현재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걸 이제 종합한 보고서가 되겠는데,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고용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역시 강한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좋게 평가를 내린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나요? 네, 지금 영하 한 8회 정도 베이지북을 페드가 동향 보고서로서 발표를 하는데요. 몇 시간 전에 발표된 이번 베이지북에서도 지난번 베이지북하고 유사하게, 미국 페드의 미국 경제가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은 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번 베이지북에서는 4월 초에서 5월 말 기간까지,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골고루 제조업 활동이 견실하게 유지되거나 증가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소매 매출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시장의 그런 향후 소비에 대한 어떤 전망도 긍정적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미국 경제에서 또 무엇보다도 사실 또 부동산 분야에 좀 버블이 걱정될 정도로 주택시장에 상당히 활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주택시장에서도 거주 부문하고 상업용 부동산에서의 활동성과 또 신규 건설이 지난번 조사 때보다도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고용 분야에서도 약간의 개선, 그리고 인문도 다소 상승했다,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예. 자, 유럽 쪽 얘기를 한번 해보죠. 미국의 경기를 한번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 유럽 쪽에 최근에 물가도 6개월 만에 플러스 물가를 보이는 등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 유럽인데요. 간밤에 ECB 통화정책회의가 열렸는데 금리는 묶였지만 드라기 총재 발언이 역시 주목을 끌었다면서요. 어떤 얘기를 했나요? 네, 지금 유럽 경기가 좀 호전되는 그런 양상이 여러 지표에서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2일에 유로스탯이 발표했던 지난 5월에 유로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0.3%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말씀하신 대로 작년 11월 이후에 6개월 만에 거의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된 일인데요. 여전히 그리스 문제가 좀 아주 복병으로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이런 호전 양상이 어떤 양적 완화 정책의 효과다라고 이제 보아왔던 것이 지배적인 평가였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기는 한데, 최근에 와서 약간 양적 완화를 좀 안 했어도 호전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개난 정책 아닌가 하는 그런 평가들이 다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ECB 회의에 주목을 하게 되었는데, 하여튼 유럽에서 지금 현재 증시 같은 경우 이제 상승세를 다소간의 상승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드라기 총재는 양적 완화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또 추가 이 경기 부양을 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런 어떤 양적 완화가 좀 더 혹시 예상보다는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일찍 종료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었지만, 아마 양적 완화 정책을 급격하게 그렇게 바꾸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유럽 쪽이 이렇게 괜한 자신감을 보이는 것이 아니다 싶은 것이요. OECD의 보고서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유럽 쪽이 상당히 앞으로도 성장세가 가파르게 나올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성장률 전망 측면에서 깎였고, 우리 한국은 성장률 전망이 확연하게 대폭 하향 조정됐더라고요. 작년 11월 달에 3.8% 정도 올해 한국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했었었는데 3%로 KDI 전망만큼이나 내려잡았던데요. 예, 사실 좀 현실적으로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3.8%는 좀 과도한 수치였던 것 같고요. 지금 또 다시 3%로 내려잡은 거는 너무 과소한 수치 아닌가 싶고, 적어도 한 3% 초반대 정도로 실현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또 하나는 지금 그 OECD의 또 어떤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하고 또 IMF의 또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좀 서로 엇갈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이 깎인 그런 모습인데요. 조금 전에 속보가 나온 것 하나 전해드립니다. 올해 1분기에 우리 한국의 GDP 성장률 이번에 수정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역시 속보치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0.8% 성장을 전 분기 대비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OECD가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은 또 얼마나 깎았는지 그 이유, 한국의 성장률이 이렇게 대폭 내려져서 굉장히 아쉽다라고 하셨었는데 유로존을 또 좋게 보는 이유, 다른 국가는 어떻게 조정을 했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 지금 아마 그 상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럽은 상당히 좀 아마 좋게 그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아마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보다도 중국의 지금 어떤 경기 둔화세는 뭐 지속될 거다라는 뭐 그런 판단인 듯 하고요.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워낙 성장률 자체가 워낙 거대한 규모이다 보니까 사실 뭐 3% 성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한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어떤 뭐 규모 자체의 그런 효과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아직 미국 경제가 아주 완연한 그런 어떤 확장 국면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뭐 그런 판단들이 같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한은에서도 KDI에서도 IMF에서도 모두 한 3% 초반 정도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금 낮춰 잡은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2%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 우려가 이제 고개를 슬슬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현재 분위기 속에서 한은의 이번 6월 금통위가 주목을 더 받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너나 할 것 없이 성장률을 깎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은이 그냥 금리를 동결시키면서 손을 놓을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또 메르스까지 확산돼서 국민들의 공포가 지금 아주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고 수출도 부진하고 엔저도 심화되고 있잖아요. 교수님, 이번에 금리를 좀 대폭 내릴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지요?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 시장의 바램은 좀 인하를 해서 좀 더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예상치 않게 또 작년에 세월호 참사 비슷하게 좀 비경제 이슈가 어떤 금융경제 전반을 좀 짓누르고 있는 그런 양상이 지금 메르스 때문에 지난 일주일 정도 또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 좀 심각하게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지만 수출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성적을 그야말로 최 한 6년 정도로 봤을 때 아주 최악의 그런 성적을 거두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최경환 부총리께서 말씀하시기에는 또 내수가 어느 정도 좀 부시가 있다 또 뭐 이렇게 또 평가하는 그런 바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11일에 예정되어 있는 금통위 회의 그리고 다음 달 금통위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만일 이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리고 항상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게 항상 어떤 경기 부양의 효과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또 이 코스트 유발을 하기 때문에 항상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지금 지금 경제 전반적인 작년에 어떤 세월호 참사에 따른 어떤 이 경제 주체들의 어떤 자신감의 상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또 이 메르스 사태 때문에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금리를 조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하여튼 25bp보다는 아주 50bp로 아주 이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을 하는 게 좀 더 나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지금 시장 전문가들도 이렇게 시장이 망가진 상황에서 금통위에서 뭐 금리 조금 내린들 이 분위기 돌릴 수 있을까요? 라고들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데 이왕 시장 내릴 거면 화끈하게 내려줘야 약발이 먹힐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그리스 얘기 잠깐 여쭤볼게요. 그리스하고 국제채권단하고 서로 최종 어떤 의견 제시안을 맞교환을 한 상황에서 간밤에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하고 그리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 회동
조정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뭔가 역시 좀 나와줄까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눈치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융커 EU 위원장이 개인적인 초청으로 치프라스 총리를 초대를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리스 문제를 협의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유럽 재무장관 협의체 의장 그리고 22 IMF 관계자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미팅의 자리로 출발을 하면서 치프라스 총리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지금 자기네 처한 상황을 좀 직시하지 못한 것인지, 좀 전략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유럽 지도자들에게 현실주의를 보여주겠다, 이런 발언들, 그리고 유럽은 통합이 필요하고, 유럽은 분열을 피해야 한다, 유럽의 정치적 리더십이 의무를 다할 것이다, 하여튼 이런 유형의 발언들을 하는데, 좀 상당히 지금 현실하고는 좀 상당히 생뚱맞은 그런 얘기들인데, 하여튼 이 회동 자체에서의 좀 어떤 조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갈 수는 있겠지만은 아주 중요한 결론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그리스가 지난 3월에 한 23쪽 분량의 개혁안을 제출했다가 채권단이 기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다시 또 47쪽 분량의 개혁안을 다시 또 채권단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존의 보고서로 버티지 않고 다시 작성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 한 발 물러섰다는 것이고, 또 지난 2일에 또 크게 또 이슈가 됐던 베를린 회의에서도 그리스에 대한 긴축 압박은 유지하면서도 IMF하고 유럽은 다소 양보하겠다라는 그런 최후 통첩안이 작성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서로 간에 하여튼 그런 안을 교환하는 것 자체가 좋은 징조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안도감에 전 세계 증시, 특히 또 유럽 증시가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하여튼 궁극적으로는 그리스 디폴트로 인한 그런 유럽의 피해가 워낙 클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채권단이 상당히 양보하는 방향으로 결론 나지 않을까 예상되긴 합니다. 네, 그리스와 유로존 간의 치킨 게임 끝은 언제쯤 될까요? 확실한 거는 부채 상환 일자는 6월 달에 엄청 중순 이후에 몰려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글로벌 경제 이슈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예병구 매트입니다. 시장이요 변동성이 계속 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부분이 조금 과하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변동성은 확대되고 있지만 상승 기조를 꺾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대외적 변수 요인 중에서 지금 그리스발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될 듯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결국은 극적인 타결을 원하는 것 같아요. 유럽이나 미국은 보면 헐리우드식 액션이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꼭 끝에 가서 타결을 하죠.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신다면 이번 사태도 그쯤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장의 어떤 문제는 결국은 우리 자체의 어떤 문제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환율에 대한 똑바른 정책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은 이 환율에 대한 피해가 문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메르스 사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묻지마, 나 몰라 이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이 부분들 때문에 확산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은 저는 이제 거의 진정 국면에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시장 전략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요. 결과적으로 지금부터는 다시 재상승 가도를 좀 이어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있을 금통위 금리 발표가 결국은 인하 쪽으로 나올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부터 부각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외신가요? 국내 최대 경제일간지 서울경제신문을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외신에서 뽑아온 기사 바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베리 싱킹이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중국 페리오 침몰이에요. 프로스펙트 희망이 어둡다. 미싱 패신저, 그러니까 실종자들에 대한 희망이 좀 어둡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중국판 이제 세월호 사태인데 지금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신다면 자 굉장히 흡사합니다. 선장하고 기관장이 먼저 빠져나왔고요. 그리고 승객은 나 몰라라 했다는 점, 그리고 배가 침몰하는 과정, 구호 조치 그런 것조차 하나 없었다는 점, 그리고 승객들은 모두 갇혀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군안이 좀 쉽지 않다는 점, 모두 세월호 사태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 결국은 지금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세월호 사태뿐만이 아니라 연이어 터진 지금 어떻게 보면 한 해를 걸러서 터졌죠. 그러니까 바로 메르스 사태까지 지금 생각을 해본다면 이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한 얘기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필수 조치로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겠나. 그래서 스마트 재난관리 시스템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재난관리 시스템은요, 결국은 통제 제어 시스템하고도 맞물리는데, 이것이 경봉이라는 회사, 그리고 리노스라는 회사하고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봉은요, 교통통제 시스템의 재난관리고요. 리노스는 전반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한 스마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봉, 리노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 기사를 잡아왔어요. 누군가의 불행을 우리가 어떤 주식의 호재로 받아들이자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 불행을, 앞으로의 불행을 막자는 의미에서의 이 두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으니까요. 더 이상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불행들, 그런 것들은 현명한 인재가 아닌 이제 임재는 좀 더 이상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봤을 때도 이 두 회사의 성장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라고 기사 발췌하였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내 최대 경제일간지 서울경제신문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얘기 제일 눈에 먼저 띄네요. 주식 거래 시간 30분 연장 추진한다. 이 얘기가 눈에 가장 먼저 띄는데, 자, 30분 연장하게 되면 결국은 또 수혜를 보는 쪽이 있겠죠. 그 부분 때문에 잠시 뒤에 이 얘기는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요거 기사 먼저 좀 살펴보고 갈게요. 1시간 늘린 홍콩 거래 45% 외인 자금 확대로 시장 활력 기대된다. 자, 요 얘기 나오죠. 일단 노조 반발 해소가 우선 과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거래 시간이 늘어났다고 해서 노조가 반발하기보다는 지금 좋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사로 봤을 때는 호재죠.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이제 거래 시간이 외국인들, 즉 유럽이나 그 다음에 북미 쪽, 남미 쪽하고 시간이 맞지 않으니 그 거래 시간을 연장해서 그들의 투자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겠다. 외국인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이 증권 거래 활성화에 대한 부분과 증권 시장에 대한 이제 거래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혜는 가장 뭔가에 대한 부분들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결국은 증권주죠. 그래서 증권 거래 활성화가 된다는 것은 증권주의 수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또 부과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렇다면 지금 증권주 다시 봐야 될 때 아니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충분히 조정 들어왔고요. 실적에 비해서는 과도한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우증권, SK증권, 유한타증권 뭐 요 정도로 압축해서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요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 잡아가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이슈가 될 수 있다. 이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확진 판정 의료진조차 마스크 안 써. 타임 배려 없으면 감염 확산 불보듯 뻔해. 자, 지금 묻지마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 몰라라 시기입니다. 어떤 시기냐면요, 거짓말까지 하죠. 나는 중동에 갔다 온 적 없다. 첫 확진 환자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또 뭐 거짓말뿐만이 아니죠. 메르스로 격리 조치된 환자가
부부 동시에 골프를 치러 가는데 이게 뭐 거짓말조차 아니고 나 몰라라 님비 현상까지 좀 나오고 있다는 거 좀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메르스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좀 심각하게 국가적 사태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격리 조치에 대한 부분들 뭐 이제 앞으로 벌금을 더 부과해야 된다. 벌금 부과의 부분이 아니고요. 양심의 부분입니다. 결국은 내가 아파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면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데 나 몰라라죠. 그죠? 님비 현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 지금 국가의 어떤 사고적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조금 정신을 일깨워야 되는 부분 아니냐 그렇게 해서 잡아왔는데요. 마스크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지금 바이러스 관련주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바이러스 백신 무관하다 그런 점을 참고해 보셔서 조심하셔야 된다. 어제 분명히 리스크를 드렸습니다. 리스크적인 측면을 얘기 드렸는데 그 부분이 어제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원생명과학부터 시작해서 전부 하한가 속출하는 모습인데 백신이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혜가 될지는 의문이라는 점에서 묻지마식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결국은 손실로 이어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경고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스크는 계속 수혜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50, 웰크론, FTN이 이런 종목들 마스크적 수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스크의 판매량은 계속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그들의 실적적인 부분 조금 지금 오버슈팅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결국은 기대감은 더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하반기 경제 최대 복병 구상 추경 편성 금리 인하 명분되나. 자, 최근 10년간 추경 편성의 규모가 점점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통위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건드릴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 다음 주 결국은 금통위가 0.15%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텝이 예상이 된다는 부분들이 다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결국은 지금도 선제적 대응을 못했는데 늑장 대응이라도 파격적이어야 합니다. 늑장 대응이라도 파격적이지 못하면 지금 이것은 미온적 어떤 처방전에 불과합니다. 미온적 처방전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산업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살펴본다면 마이크로 스텝이 아니라 매크로 스텝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첫 번째는 지금 진짜 산업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죠. 제가 산업적으로 피해 있을 수 있다고 했던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자동차 쪽이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이런 거 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제 금통위 금리 발표가 0.15%포인트 인하가 되든 0.5%포인트 인하가 되든 결국은 금통위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은 커졌고요. 금통위 이것을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것이 좀 파격적이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죠. 파격적이 돼야 결국은 산업적인 부분 그리고 주식시장에서의 거래 활성화적인 부분 충분히 담보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지금은 이제 현대차를 서서히 단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전일도 제가 공개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관점에 두고 지금은 주식을 오히려 사 모으셔야 될 때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가 되면 단기적으로 급반등세들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부터 시장에 그것이 적응되리라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자, 시장은 결국은 스탠스적인 부분입니다. 위로 갈 것이냐 아래로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변동성 때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갈팡질팡합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다면 다시 위쪽으로 스탠스를 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투자 제안은요 변동성
이제 변동성 확대가 아니고요. 자, 이제 말을 바꿨습니다. 스탠스 바꿨죠. 변동성 진정 국면으로 좀 바꿔 나가야 되고요. 실적 장세와 종목 장세를 같이 예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실적도 받쳐주고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받쳐주는 쪽, 전자 쪽, 그 다음에 바로 이런 재난 쪽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주식시장에서의 앞으로의 스탠스입니다. 스탠스는 윗방향으로 올라올 것이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명확해 보입니다. 그런 점들을 꼭 좀 참고하셔서 금통의 금리 인하까지 기대감이 부과가 된다면 오늘은 조금 이제 방향을 돌려세우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하셔서 오늘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주말에요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죠.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동부증권 인천지점에서 강연을 하는데요. 마스크 꼭 쓰고 오시고요.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입니다. 마스크가 뭐 큰 효과가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타인에 대한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하시고 최근에 이게 메르스가 지용성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지용성 바이러스라서 기름기가 되는 부분들을 코나 이 근처에 좀 바르고 있으면 그것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코나 이 근처 쪽으로 이렇게 달라붙는데요. 그냥 달라붙고 호흡기 안쪽으로 들어오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좀 예방법 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많이 참고하셔서 식사도 충분히 하셔야 된대요. 그리고 잠도 충분히 좀 주무셔야 된답니다. 여러분들 주식 걱정은요 이 예병군한테 맡겨두시고 식사 충분히 하시고 잠 충분히 주무십시오. 그래야 면역력이 키워집니다. 예,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코스피가 2060이라니 믿어지십니까? 어제 장 마감 직전에 2059선까지 내려서기도 했었었는데요. 시황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보고 오늘 시장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얘기도 들어봅니다. SK증권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님 연결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는 사실 전문가한테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우리 코스피 가지가지 한다라고요. 엔저에다가 메르스 공포까지 확산되면서 설상가상격인데 사실은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유럽 증시보다도 차트는 우리가 지금 더 안 좋아진 전 저점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코스닥도 위쪽에 막히니까 아래가 굉장히 급하게 열리는 그런 모습인데 글로벌 증시 짧게 살펴주시고요. 전일장 무슨 일이 있었는지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네, 참 답답합니다. 주식시장은요 항상 악재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호재가 묻혀버리고요.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악재성 재료가 묻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던 상승하던 호재성 재료와 악재성 재료가 공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최앵커 그러면요. 지금 장도 마찬가지죠. 호재성 재료와 악재성 재료가 공존하는데 어떤 것부터 한번 점검해 볼까요? 호재요. 호재요. 좋습니다. 이미 앞서서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저는 여름장을 있다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전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막연하게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그럼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많습니다. 자, 첫째, 간단하게 첫째, 주식시장은 수급의 시장입니다. 아무리 시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사자 세력이 많으면 더 직설적으로 표현할까요? 어떤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막 올라가요. 투자자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세요. 이 회사는 실적이 안 좋다고 막 하고 막 그러는데 리포트도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간답니다. 반대로 어떤 회사는 굉장히 실적도 좋아요. 조급원들도 급여 잘 나오고 보너스 잘 나오고 해서 기쁘고 회사를 탐방해봐도 아주 좋답니다. 보니. 근데 주가는요 어때요?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 수급적인 측면이 단기적으로는 작용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내 시장으로 본다면 수급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저는 급락이
저는 오히려 이런 말씀드리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차피 빠질 거라면 흐지부지 올라갈 바에는 확실하게 빠져주는 것이 저는 내일의 장을 위해서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수급 상태는 단기적으로 뭔가 막혀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최근의 급락은 과도한 급락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무리 하락장이라 하더라도 3, 4일 하락하면 하루 이틀 반등 주는 것이 인지인데 지금의 모습으로 본다면 다소 실망적인 그런 투매성 매도 물량도 가세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장이 조정을 받는다면 그 다음에 반등이 더 올 가능성이 높고 최근의 급락은 강한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 시기가 그리 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를 포함해서 전 세계 시장 동향 한번 간략하게 한번 점검해보죠. 먼저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입니다. 하락을 했죠. 뉴욕 증시가 상승을 마감했죠.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고점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둔화되기는 했습니다. 그것은 내일 발표되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거래량이 그치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 상승은 어떻습니까? 예,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다우존스 공업지수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장중한 때 18,100포인트를 올라가는 급등 양상을 보이다가 조금 더 상승폭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경기지표 호조와 그리스 발 사태가 해결의 실타래를 풀고 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특히 유럽에서 그 그리스 총리가 독일과 프랑스 총리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그 가닥을 잡아가고 또 이들 3개국 정상들이 해결돼야 된다는 그 공감의 의사표현을 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죠. 22 마리오 드라기 총재께서 금리 동결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하겠다 하는 소식과 함께 유럽 증시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특히 그리스, 독일, 프랑스 3자 모두 즉각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는 이런 소식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럽 증시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 아시아 증시. 자, 12일 연속 상승하면서 부러움을 샀던 일본 증시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엔화의 약세 그동안 엔화 약세로 해서 고공행진을 펼쳐 수출들이 다소 차익 실현 매도 물량으로 조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역시 상승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 중국 증시 하지슈였죠.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 화요일과 매주 목요일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화요일장에서도 중국 증시 참 너무 부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증시 7년 내 최고치 경신했다는 경계 매물이 출현하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너무나 견고합니다. 0.01% 하락했죠. 상해종합지수가 하락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약밥으로 마감했습니다만 상승기조 전선에는 이상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중국은 담보보완 대출이라고 합니다. PSA라고 하죠. 이것을 단항해야겠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회적인 양적 완화죠. 그래서 중국에서 무려 270조 원이라고 합니다. 참 270조 원이 얼마인가 가름이 되지는 않으실 텐데요. 엄청난 금액이죠. 275조 원에 대한 해당하는 유동성을 공급했다 하는 소식과 함께 오히려 중국 증시는 막판에 낙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보도록 하죠. 국내 증시 참 참담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장에서 여러분 체크포인트 2085포인트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금주와 다음 주 초까지는 그 지표를 한번 체크해보자 하는 말씀 드렸는데 어제 장대 음봉으로 붕괴를 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 이탈입니다. 냉정하게 보실 건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어제 소폭 입질 매수하셨다 하더라도 어때요? 추가 매수는 자제하셔야 됩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식의 배팅은 철저하게 자제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많이 강조해드립니다. 어떤 종목을 매수해요. 근데 매수하려고 들어가면서 매수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일주일간 더 빠질 테니까 나는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분할 매수할래 이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이 바닥일 것 같으니까 매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매수한 시점에서 올라가야지 빠진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분석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시장이 나를 속인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튼 어느 경우든 간에 매수는 자제하고 오히려 갖고 있는 물량마저 줄여야 되는 것이 상책이죠. 전략이죠. 그게 올바른 투자죠. 그렇다고 본다면 반대로 어떤 시점에 내가 주가 바닥을 생각해 샀더니 올라가. 그거는 내가 분석을 잘한 것이죠.
시장의 흐름에 맞춘 것이죠. 그럼 그 종목을 계속해서 사가시면 됩니다. 이것이 분할 매수 전략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제 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2085포인트가 맥없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급락에 따른 3일 연속 하락에 따른 오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겁니다. 뉴욕 증시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반등은 말 그대로 반등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를 포함한 현대차 같은 수출 주력 종목군들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좀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ELS,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파생 상품이 개설돼 있죠. 종목 옵션 시장 개설돼 있습니다. 그 종목군들의 그렇죠. 락인이 걸렸습니다. 락인이 걸렸다는 것은 하단을 쳤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반대 매매 물량 계속 출회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장에서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따라서 이들 종목군들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 주가의 상승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이 어제장의 흐름입니다. 자, 정리하죠. 우리나라를 증시를 예외한 많은 대다수의 선진국가들의 모습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국내 시장은 왜 이렇게 약하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국내 시장은 그것은 여기서 논란의 여지를 버릴 필요는 없겠고요. 국내 시장은 역시 추세 이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소 불안하다. 그래서 금주와 다음 주 초까지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 매수 자체는 자제하는 어제 모습으로 봐서는 단기 추세 이탈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추세 이탈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에 그치길 바랄 뿐인데요. 앞서 서머랠리가 있다라는 쪽의 의견은 여전히 고수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시장에 그냥 밀리면 그래도 투자 심리 자체가 이렇게까지는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오를 것처럼 하다가 또 어제 오후장에서 또 크게 빼고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이 개인의 투자 심리를 많이 위축시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변동성 있다 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기본이 한 30포인트 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 장인데요. 이 분위기를 돌릴 거는 금통위의 금리 인하밖에 없다. 그것도 시원하게 한번 내려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많은데 여러 가지 6월 변수들 스케줄과 메리스의 최대 잠복기 2주 같은 걸 감안해 보면은 적어도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려면 6월 셋째 주는 돼야 된다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때까지 계속 관망해야 되나요?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주가가 이탈하게 되면요. 주시장 그냥 문 닫고서 다소 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럴 단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번에 오는 조정이 어디서 마무리일 때는 저도 확신이 없습니다. 제가 2085포인트 1차 지선 제시해드렸죠. 그 다음에는 몇 포인트나 아닙니까? 2050포인트. 그 다음에 2030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축으로 본다면 2050포인트를 전후한 시점이 어때요? 반등국면이라는 얘기죠. 물론 그 반등의 탄력도를 보면서 과연 이거 신바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역시 아직도 가바닥일지는 그때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다음 주 중반 정도, 중순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장 만약에 하락 출발한다면 발빠른 투자자분이라면 어때요? 단기 매수도 가능할 정도로 침체 국면, 단기 급락 국면에 놓여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결국 이 장이 조정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썸머레에 대한 기대감을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은요 시가총액을 종합지수 산정으로 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국이죠. 그래서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이 종합지수를 이끌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종합지수를 이끌어가는 업종이나 종목이 삼성전자를 위한 반도체 관련주들입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이끌고 있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련주입니다. 또 하나가 은행, 증권, 건설 같은 소위 말하는 예전의 트로이카주. 트로이카가 예전보다는 많은 종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진 않습니다. 여치 이 트로이카주가 종합지수를 이끄는 3대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한번 보세요. 150만 원대를 지난 3월 중순에 넘었다가 지금은 130만 원 선마저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반도체 관련 부품주들은 지금 굉장히 호황입니다. 어제장에서 강세를 보였거든요. 국내 반도체 업들이 2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고 중국에서도 반도체 공장을 증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품 관련들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아직 완성체 업체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도 1차적으로 보면 제가 120만 원을 전환 시점이 주가가 바닥이라고 보입니다. 어제 주가가 127만 원이에요. 거의 다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인 투자분들은 바닥에서 사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닥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산다고 본다면 그렇죠? 하락시 추격 매도를 할 필요 없다. 또 현대차 핫 이슈입니다. 이것 또한 그렇죠? 모든 사람이 이제 최악의 공포 상태에 질려 있는
장기형 횡보에다 투매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의 거래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1년의 최대의 거래량입니다. 이틀 동안에. 그걸 보시면 어째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시장 아직은 때가 아닌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추세선도 이탈했기 때문에 이제는 급락을 이용한 반등을 이용한 단타 매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매매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 그래서 오늘장 투자 전략과 핫 이슈는요. 오늘 체크할 사항은 오늘 영국의 BOE에서 통화정책 회의를 엽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내일 미국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내일 노동지표가 발표되죠. 그렇게 된다면 오늘과 내일장에서 미국과 유럽의 이슈가 있을 테고요. 국내적으로 볼까요? 국내적으로 본다면 자 다음 주 금통위와 뭐죠? 쿼드러플 위칭 데이가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금통에서 어떤 결정을 내느냐? 그리고 정부에서 부양책을 강구하고 있다는데 어떤 부양책을 내놓느냐? 이거에 따라서 강도는 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러나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오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한 51%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특히 이 메리스 상태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세월호로 인한 경기 침체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메리스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기 전에 어떤 강력한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일장에서는 매수 전략은 저는 자제했으면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하락할 때 추격 매도할 필요는 없지만 상승 시에는 현금 비중을 좀 늘려주시는 전략도 좋다. 그래서 현금과 주식 비중을 한 5대5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다. 그 이유는 뭐냐? 다음 주에 어떤 변곡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종목이 차기 주조주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럴 가능성이 아직 미지수죠. 그래서 불확실성에 배팅하시기보다는 일단 현금을 마련해놓고 차기 주주들을 공략하는 이런 매매 전략의 차원으로서 현금 비중을 유지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현대차, 지금 쌍두마차가 시장을 망가뜨린 시장에서 일단 시장이 좀 진정되는지 보고 다음 주 변곡점이 나올 때까지 매매를 좀 자제하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현금이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은 됐으면 하고 바라셨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님 전략이었습니다. 이사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들어가 봅니다.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 만나보죠.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엊그저께 하락까지는 코스피 2080은 지키겠지 했었는데 어제 하락이 상당히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메르스 공포는 여전한데 코스닥은 더 급하게 밀리는 것 같거든요. 어제 백신주들 일제히 아주 무섭게 한가로 돌아섰었는데 그 여파 때문인지 사실 단기 매수 얘기하셨었던 셀트리온도 조금 같이 얻어 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화학주가 이 와중에도 선전해서 저는 진짜 거짓말 아니라 이드코 멘토님이 생각이 났거든요. 리뷰 들어봅니다. 글쎄요, 최근에 지수 상황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은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전저점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급락이 나왔던 그런 모습들. 상당히 좀 힘든 시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이 살아있는 시장이라면은 이 추세를 타고 가는 61선, 추세선이라고 하죠. 61선을 반드시 지켜주면서 어느 정도 지지가 좀 나와줬어야 했는데 이번 급락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구간.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던 6월 초에는 어떤 그런 글로벌 호재적인 부분들 그리고 모멘텀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하락이 좀 나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이번에 반등이 나와도 어떤 그런 기술적 반등일 성격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지수가 결국에는 지금 조금은 이미 꺾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경기 민감주들이 지금 급락이 좀 나와주게 되면서 시장을 판을 흐려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중요한 건 현재 구간에서 무조건적인 경기 민감주들의 급반등이 나와줘야 우리 지수도 5일선까지의 어떤 재차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흐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메르스 관련된 이슈가 어떤 그런 국민 건강에 어떤 그런 안 좋은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인식이 되겠지만은 그것을 경제적인 어떤 상황으로 좀 놓고 봤을 때는 더욱더 엎친 데 덮친 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2003년도에 사스 때도 홍콩이 거의 대부분 음식점이라든지 학교들이 휴업에 들어가면서 경제적인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한 타격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메르스 관련된 이슈도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상당히 조금 우려스러운데, 자, 그것은 이제 우리 주식시장이 좀 대입을 해봐야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임해지고 있지만은 그
그에 비해서 탄력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 삼성전자도 200일선에서의 모습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하방에 대한 경직성에 대한 모습들을 반드시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역시나 200일선이 이탈된 그런 모습들, 결국 현재 시장은 실적도 지금 안 먹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워낙 시장이 단기 투매성으로 지금 올라왔던 상황이라 잘 생각을 해보면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이 없는 지수의 상승은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내려오는 것도 상당히 좀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 일단은 홀딩하고 계시거나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당분간은 일단은 현금 보유의 관점 조금 더 생각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언급드렸듯이 지수가 살아있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저점 지지가 나왔어야 이제 충분한 그런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현재 이제 반등이 나오더라도 5일선에 대한 저항을 계속적으로 좀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는 조금 더 확인하시고 늦추시는 전략, 그리고 대형 섹터를 홀딩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제도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 손절 라인 확실하게 지키셔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수가 이제 상승을 할 때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5일선과 10일선, 그리고 주봉선도 5주봉선과 10주봉선, 이 라인을 니트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일단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이번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재차 계단식 하락이 좀 나온다고 한다면은 지수는 2000포인트 부근까지,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경기 민감주들의 급반등적인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2120포인트 상방과 하방 모두 열어놔야 되는 그런 어려운 그런 구간이다라는 점 반드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업종 섹터에서 급등이 나온 종목들, LG화학과 롯데케미칼 어제 한 5% 정도 시장 급락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좀 나아졌죠. 증권주라든지 조선주 이런 섹터보다는 월등하게 우월감을 표출하게 되면서 급등했던 화학주들, 자, 이제는 상승 시에 수익 실현은 어느 정도 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화학주의 탄력이 조금 둔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긴 호흡에서 보시는 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기간 조정,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기간적으로는 지루한 패턴에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들은 수익 실현을 하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이 맑고 다르도록 말씀드렸던 코스닥 3번공항까지는 일단은 상승을 한다. 다만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지난주 초반부터는 제약바이오들의 상승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그 상승 탄력은 둔화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제약바이오들 상승이 나와주더라도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상승의 연속성을 보인 종목이라면은 접근 금지하자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글쎄요, 일단 어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한 5% 정도 급락을 하는 모습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그동안의 상승의 연속성을 보인 종목이 아니라 다른 기타 제약주들보다는 하락의 어떤 연속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을 노린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일단은 121선까지는 좀 열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시간을 기다리는 전략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제약바이오들 상승 탄력이 떨어지는 부분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지금 흔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최고치가 720포인트, 직전 고점이 719포인트, 이번에 고점이 718포인트, 전형적인 쓰리봉 구간.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쓰리봉과 쓰리바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3을 좋아하는 그런 국민이고, 씨름도 3세판을 하면 경기가 끝나고, 가위바위보도 3판, 야구도 3아웃. 결국 쓰리봉이라는 것이 그만큼 상승률이 어느 정도 다 나왔다는 그런 의미로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올랐던 제약바이오 섹터들에 대해서는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다. 결국 이쪽 섹터에서의 반등이 나올 때 코스닥도 상승했던 그제의 상황, 그리고 어제는 역시나 제약바이오가 하락을 하니까 바로
코스닥도 급락을 하는 전형적인 쓰리봉 구간 모습들이 나온 상황의 결과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해서 이번에 코스닥이 됐던 코스피가 됐던 조금만 참고 있으면 현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당한 좀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현재 개인들의 비중이 가장 많은 섹터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단연 어떤 그런 제약바이오 업종인데, 자, 이쪽 섹터가 무너지려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곡소리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자, 코스닥이 쓰리봉 구간에서 무너지게 되고 제약바이오도 더 크게 하락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결국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반기에 테마주들의 순환매가 무지막지하게 크게 돌 것으로 단연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이 제약바이오들의 급락이 나올 때까지는 관망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임에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해서 현재 시장 많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지금 내 종목이 단기성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장기성으로 들어갔는지, 장기성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치 않는 장기 투자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좀 구분을 하셔서 손실을 더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손절매의 원칙적인 부분들 반드시 지키셔서 어느 정도 현금은 확보하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사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경기 민감주의 되돌림 파동이 나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전까지는 매수를 좀 자제하셨으면 하셨고요. 대형주를 갖고 계시다면 손절가를 반드시 지키는 원칙 매매가 필요하다라고 하셨고, 좋게 보셨던 화학주들 좋게 올라오곤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으니까 주 후반 탄력 둔화 가능성 언급하셨습니다. 일단은 화학주도 좋지만 현금화에 포함되는 섹터였습니다.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자에게 반드시 기회는 찾아올 거다.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의 의견까지 들으셨는데요. 이상으로 출발점 시와이드 1부는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